오늘 만나볼 책은 뇌심리학으로 밝혀낸 행복한 마음과 뇌의 비밀을 밝혀주는 생각정원입니다. 장현갑 지음, 나무의 마음 출판입니다. 프롤로그, 마음이 자라면 뇌 지도가 바뀐다. 오늘도 우리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불안을 잔뜩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와 불안은 어느 순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불쑥 튀어나와 이성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마음과 뇌와 감정은 쉽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 정원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습관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키운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난과 책망, 금기와 공포 등 마음을 어지럽히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중엔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험을 피하게 하는 이로운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실체가 없거나 과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분노와 불안을 잠재우고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일찍이 서양 과학자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단지 죄의식의 작용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어온 서양 과학자들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를 화두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머릿속 증오와 불안의 늑대를 길들여 덜 이기적이고 덜 공격적인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수많은 강연과 저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제 종교는 친절함입니다. 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가슴이 바로 우리의 절입니다.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후천적 노력으로 지능과 감성, 집중력과 행복지수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런 변화가 외과적 수술 없이 심리훈련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2005년 달라이 라마 스님은 세계 최첨단 과학학회 중 하나인 신경과학회의 초청을 받아 신경가소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생리학, 해부학적으로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강연의 골자였습니다. 뇌를 컴퓨터 같은 일종의 하드웨어적 기계로 인식하고 타고난 뇌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보았던 서양 과학계가 마침내 뇌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으로 명상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서양 심리치료계는 명상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법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명상에 기반을 둔 심신치료를 제3물결 치료라 부르며 미국 심리치료 전문가의 50%가 명상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암 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명상이 활용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명상을 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변화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한 가지 물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의대 생리학 교실과 양리학 교실에서 뇌 과학을 공부하고 정신 분석을 받으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요가, 명상, 국선도, 태극권 등으로 30년 넘게 직접 마음수행도 해봤습니다. 안식년을 얻어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에 나가 있는 동안 명상을
의료에 적용하는 법을 접하고 관련 서적을 국내에 처음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마음과 뇌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모두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행 간섭 효과. 뇌는 칭찬보다 비판을 5배 더 잘 기억한다. 의사소통할 때 잘 들어주기에 덧붙여 주의해야 할 점은 오해 없이 진심 전달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뇌가 가진 부정적 경향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최소 5배가량 더 많이 저장한다고 합니다. 내내 잘 지내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으면 적어도 5배 이상 잘해줘야 겨우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자기 생각을 말할 땐 무작정 쏟아내지 말고 어조나 말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약이 되라는 의도에서 한 말인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 어떤가요? 이번 시험 앞두고 내가 일찍부터 공부 열심히 한 것 엄마도 알아. 그런데 막판에 좀 흐트러져서 정리를 잘 못했잖아. 다음번엔 끝까지 노력해보자. 아이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아이가 잘한 점을 먼저 말해서 기분을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노력을 많이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의도하거나 노력한 만큼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모로선 잘한 점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고칠 점을 덧붙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애쓴 건 알아주지도 않고 잘못한 점만 지적한다고 서운해합니다. 역행 간섭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예민해집니다.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맞는지 따져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뇌의 역량이 집중됩니다. 신경이 곤두서는 겁니다. 그러니 전에 들은 좋은 얘기들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칭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적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뒤에 들어온 정보가 앞서 들어온 정보의 기억을 방해한다고 해서 이를 역행 간섭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애정어린 잔소리를 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좋은 말들로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짧게 지적한 다음 칭찬을 하는 편이 비판과 격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 우리 뇌는 전면적인 경계태세에 들어가 그 뒤에 들어오는 정보에 집중합니다. 부정적인 평가 이전에 들어온 정보는 잊어버리는 대신 부정적인 평가를 들은 뒤에 들어오는 정보는 예리하게 주시합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난 직후엔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역행 간섭과 반대로 순행 증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앞에 했던 말을 효과적으로 바꾸어 볼까요? 시험 막판까지 집중력을 이어가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야. 하지만 내가 다른 때보다 일찍부터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엄마도 잘 알아. 그래서 대견하게 생각해. 다음번 시험엔 분명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가벼운 비판을 먼저 하고 칭찬으로 넘어가면 비판을 듣고 순간 긴장했던 뇌가
뒤이어 들어오는 칭찬에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비판도 격려의 일부로 인식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적대감을 갖기보다 호감을 갖고 더 잘해야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화의 기술은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비판으로 정신이 들게 한 후 좀 더 길고 구체적인 칭찬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휴식. 잘 쉬는 것도 전략이다. 뇌가 집중을 잘 하려면 충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피로가 쌓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도 눈이 저절로 감기고 고개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친 말에게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고 박차를 가하고 채찍을 휘둘러 봐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뇌는 무작정 쉼없이 가동시키는 것보다 잠깐 멈추고 내 머리가, 내 공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돌아봐 줄 때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학습 중간중간 적당히 뇌를 쉬게 하고 잠도 충분히 자야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이고 어른이고 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10중 8구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 PC 등을 들여다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바크 버먼 박사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활기를 되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을 더욱 혹사시키는 꼴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언뜻 멀티태스킹에 능하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디지털 기기에 동시에 반응할 경우 오히려 집중을 잘 못하고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휩쓸리게 됩니다. 버먼 박사는 뇌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법으로 자연과 교감하기를 추천합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공격성이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를 완화하고 유방암 환자의 주의력 결핍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버먼 박사에 따르면 자연 풍광이 담긴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을 산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하던 일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창밖을 보세요. 일에 지치고 힘들 때, 우울하고 심란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면 더 괴로워집니다. 이때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세요. 가끔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으로 다시 집중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가끔씩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계속 몰두하다 보면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잠시 동안이라도 일과 거리를 두고 지켜봐라. 자기 삶의 조화와 균형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도 분명 보일 것이다. 삶이 갈수록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쉬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잠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놓치고 있다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듯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 뇌는 알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내달리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사실 아까운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뇌는 더 잘 집중하고 기억하기 위해 쉬고 싶어 합니다. 쉬면서 차곡차곡 정리하고 싶어 하죠. 이제라도 휴식 시간엔 뇌를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스마트폰과 TV도 잠시 꺼두세요. 잠시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과 나무와 땅과 공기와 만나보세요. 그동안 대충 보고 지나쳤던 것들과 진심으로 만나보세요. 관심과 애정을 쏟는 만큼 우리의 뇌와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혹사당하지 않고 보살핌 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일이든 공부든 다시 매진할 의욕이 생겨날 것입니다.